안녕하세요. 국어 논리 및 논술 보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은 이제 보강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뭐 듣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틀어놓고 어,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런 것도 안 하셔도 돼요. 13주차, 14주차 강의는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그 출석 부분은 출석한 걸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3주차, 14주차 강의는 뭐 출석 여부를 관계치 않고 성적을 할 예정이니까 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써놨으니까 괜히 또 그것도 모르고 강의를 듣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국어 논리 및 논술 자체의 범위 안에서 시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 내용은 뭐 시험도 이제 뭐 약술형이라든지 뭐 그 약술형으로 아마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아직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는데 아마 오늘 내일쯤 내지 않을까, 이 강의를 녹음하는 오늘 내일쯤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두 번째 녹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첫 번째 녹화한 게 지도새도 모르게 날아가 버렸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또 정신적 충격을 겪고 지금 다시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뭐 그래서 한 녹화하다가 한두 시간 쉬었어요. 예. 여튼 뭐 한 시간 가까이 분량이 날아갔는데 뭐 다시 할 수밖에 없겠죠. 어, 자, 일단 이 PPT는 사실 뭐 PPT를 보고 하신다는 것보다는 뭐 PPT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들어있는 그 논리 논술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그 파일을 프린트하시거나 또는 뭐 창을 띄워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PPT를 활용하는 이유는 한번 강의를 얼굴이 나오게 강의를 하려면 그래도 또 의관을 정제하고 최소한 상의는 정제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름 뭐 보시기에는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으나 나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되고 또한 그 PPT가 아무래도 PPT 장별로 강의를 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도 계속 녹화를 지속해야 되는데 요거는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강의는 이제 한 두세 페이지 정도 1시간 정도 강의를 녹화했는데 그게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한 3페이지씩 끊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뭐 제가 끊어서 강의를 한 예정이지 뭐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쭉 연결해서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국어 논리 논술 보강은 이제 작문 또는 쓰기 교육 과정을 해설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 이 무엇인지를 먼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국어과 또는 뭐 작문 또 장문의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어떤 기준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그 학교마다 또는 교사마다 다른 수업 비록 같은 장문이지만 어떤 완전히 다른 내용의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기준인 거죠. 기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때는 이 교육 과정을 잘 접할 일이 없고 당연히 교육 과정은 교사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교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교육 과정을
잘 접하진 않습니다. 왜? 교육과정은 교과서로 실현이 되어 있으니까. 즉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교과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즉 교사가 가르칠 수 있게, 학생이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교사들도 교육과정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매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시대와 어떤 교육관의 변화가 있으면 계속 이제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몇 년 단위로 해서 계속 바뀌게 되는데, 물론 뭐 대대적인 개편은 없고 수시 개편으로 이제 좀 기조가 바뀌어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그때 뭐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같은 걸 하게 돼도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질 않아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 교육과정이 크게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교과서에서 그 바뀐 교육과정을 다 반영해서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운 교과서가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흔히 커리큘럼이라고 불리죠. 여러분들 뭐 이제 대학에서도 졸업을 하려면 어떤 학점을 얼마큼 이수해야 된다 하는 게 있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것처럼, 작문이라는 것도 장문이라는 하나의 과목에서도 이 작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배웠다 라고 이수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어떤 것을 배워야 된다 라고 이제 지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학 때 뭐 특정 과목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실현되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또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아무래도 작문이라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문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사실 이제 쓰기라는 말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뭐 작문이나 쓰기나 비슷한 말인데, 다만 이제 중1부터 고3 까지 6년 동안 중등 교육과정이라고 볼 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개 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보통 쓰기라고 부르고, 왜냐 그는 국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그러니까 독립된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서는 쓰기라는 말을 쓰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제 즉 하나의 과목으로 될 때는 이제 쓰기라고 하지 않고 작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혼재해서 쓰이고,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고요. 뭐 쓰기 워크숍이냐 작문 워크숍이냐 뭐 다 같은 말이죠. 예. 그냥 뭐 그렇게 쓰인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일 때는 작문이란 말을 쓰고, 이 국어 교과 안에서 한 영역으로, 국어 교과라는 것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 한 영역으로는 이제 쓰기라고, 독서라고 부르지 않고 읽기라고 부르고, 작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쓰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화법을 말하기 듣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통합이 되어서 화법이라고 불리고요. 여튼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은 뭐 교육과정 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를 써놓은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강의가 될 겁니다. 물론 교육과정이 이런 뭐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부분도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성격이죠. 과목의 성격, 또 뭐 특성. 그러니까 작문이라는 또는 뭐 과목이, 또는 뭐 국어라는 과목이 어떤 목적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과목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보통 성격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과목의 목표죠. 해당 과목의 목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작문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이 정도 어떤 수준의 지식 또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라는 것을 좀 이제 추상적으로
적은 것이 장문의 목표고요. 그 목표를 조금 세분화해서 이런 그 크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능들 그것을 써놓은 것이 이제 장문 교육의 내용이죠. 내용은 이제 보통 성취 기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제가 나와드린 프린트 1페이지를 보시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의 내용 체계에서 총 15개의 성취 기준이 있고요. 밑에 장문 선택 과목 내용 체계라고 해서 또 15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즉 이 15개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을 교과서에서 이제 실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요거 성취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교사학습 방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가 있다면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취 기준만큼 아주 뭐 상세하게 쓰여져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뭐 성취 기준도 좀 추상적이긴 하나 방법도 이제 사실은 뭐 좀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제 그냥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가 이 내용 체계라면 교수학습 방법은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평가는 이제 가르친 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으나 이 수업에서는 뭐 한 몇 타임 정도 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앞서 14차, 13차시, 14차시 강의가 빠져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사실 90분 강의를 올려야 되는데 좀 덜 올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추가하다 보면 그 내용을 뭐 전부 다 해서 빠진 시간까지 다 보강을 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뭐 좀 한 길면 뭐 한 8차시, 짧으면 한 6차시 정도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쓰기라고 되어 있죠. 1페이지 보시면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 국어, 10국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교급은 다르지만 서로 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서 이제 또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쓰기라고 되어 있는 내용 체계는 조금 이제 내용 그 체계가 좀 엉성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3학년까지 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직 완전히 이제 글쓰기 장문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 즉 학생들의 발달 능력이 갖춰지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물론 체계가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으나 그 학년 때 학생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목표가 제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1, 3학년 거 보면 조금 이제 뭐 중학교 1, 3학년 것과 고등학교 1학년 것이 공통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냥 아니면 또 이제 약간 좀 더 중학교 께 고등학교 거를 약간 좀 보다는 조금 쉽게 그렇게 성취 기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장문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체계적입니다. 이 장문이라는 과목 자체를 하나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체계가 화법과 장문의 본질, 장문의 원리와 실제, 그리고 화법과 장문의 태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서술어를 보면 이 각각의 영역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화법과 장문의 본질의 서술어를 보시면 이해한다, 인식한다. 즉 뭐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화법이 무엇인지 본질이라고 했으니까 학법이 다른 어떤 의사소통 체계 또는 다른 어떤 학문 영역과는 차이 나는 그 학법만의 고유한 성격은 어떤 것인지를 지식으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차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운전을 잘 할 수 있고 운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장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장문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장문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식을 알게 되면 장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된다. 좀 더 수준 높은 장문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 지식을 물론 잘 안다고 해서 장문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모른다고 해도 장문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장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성격은 어떠냐 하는 어떤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장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장문을 실제로 더 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장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화법과 장문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장문이라는 과목이 이제 장문이라는 영역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법과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화법과 장문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장문 본질 부분과 태도 부분은 화법과 장문이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법과 장문의 본질 또는 태도라고 했고요. 둘 다 이제 뭐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행위니까 유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원리와 실제는 아무래도 실제 말을 통해서, 즉 음성언어를 통해서 하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그 문자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문 선택 과목 내용 체계를 보시면 합법과 장문의 본질은 12-01-1이죠. 그런데 합법과 밑에 장문의 원리와 실제를 보시면 12 화작 0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02는 어디 갔느냐? 02는 이제 화법의 원리와 실제인 거죠. 여기 제가 뺐는데, 왜냐하면 장문할 거니까 뺐는데, 이 하나의 교과서가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거죠. 뭐 기술 과정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합쳐지게 된 것은 좀 학문적인 어떤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묶인 게 국어의 영역을 보자면 화법, 독서, 장문, 문학, 문법인데 문학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하나의 영역이 하나의 과목이에요. 독서도 하나의 영역이 하나의 과목입니다. 그런데 화법하고 장문은 서로 엮여져서 하나의 과목이 되었고, 또 문법은 이제 매체 언어, 이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자 언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매체 언어라는 과목 영역이 있는데 그것과 또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과목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인즉슨 학교에서 이제 선택 과목을 지정할 때 독서나 문법은 인기가 많은데 화법이나 문법은 좀 인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따로 하면 사람들이 학교에서 거의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인기가 있는 뭐 장문 뭐 그런 것과 합쳐져서 만든 거죠. 문법도 예전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수능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부터 수능에서 문법이 다시 반영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법은 인기 선택 과목이 되었고, 그래서 문법과 이제 문법은 인기 있는 것이 됐고 인기 없는 그 매체 언어와 합쳐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문법이 독서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문법이 인기가 없었으니까 독서는 인기가 많았으니까 뭐 독서 정도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문법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개 이상의 영역을 합쳐서 한 과목으로 만든 거죠. 그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각각 화법, 문법, 장문 다 각각의 하나의 영역이 하나의 과목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과목은 문학은 뭐 선택 안 하는 데가 없고 독서도 거의 선택을 하는데 뭐 장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문과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는 편이고, 또 이제 논술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문법이나 화법 같은 과목은 거의 이제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과목 이상을 연결해서 그렇게
두 영역 이상을 합쳐서 하나의 과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합법하고 작문이 하나의 과목이고 독서는 따로 하나의 과목이라고 해서 합법하고 작문이 합친 게 독서만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6개 영역은 사실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합법 독서 작문 3개는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의 대학에서 교수들은 뭐 사실 독서 전공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작문, 합법 전공은 사실 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용고사를 보신다면 이 합법 독서 작문의 비중은 사실 뭐 거의 동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등학교 교과서가 두 과목이 두 영역이 하나 합쳐진 것은,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하나 합쳐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학문적인 어떤 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 현장에서 호불호가 있고 특정 어떤 영역에 너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뭐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본질 부분은 좀 교과서 얘기로 넘어왔는데, 본질 부분은 이해한다,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리와 실제는 뭡니까? 글 쓴다라는 서술어로 되어 있죠. 말인즉슨 이 원리와 실제는 원리에서도 지식 부분이 있죠. 근데 원리에서 배우는 지식은 뭡니까? 실제로 작문을 하기 위한 지식이죠. 작문이 무엇이냐? 작문이 어떤 존재냐라고 라는 지식은 이제 본질 부분이라면, 첫 번째 볼까요? 화작 3-1 보시면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그럼 가치 있는 정보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것을 선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조직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능적 지식이란 거죠. 기능적 지식, 글을 쓰기 위한 지식. 이 지식을 잘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네, 글을 잘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잘 모르면 실제로 글쓰기를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합법과 작문의 태도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식의 서술어를 가지고 있죠.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정의적인 측면에 가까운 거죠. 정의적 측면. 예. 그렇기 때문에 태도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뭐 마지막에 이런 태도를 지녀보자, 노력하자, 뭐 이런 지낼 텐지 검토해보자,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되는지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솔직히 뭐 학습되고 교사에 따라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태도가 학생들의 어떤 그 뭡니까, 작문 능력에 나름대로 제가 관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사실 좀 아직 그렇게 크게 연구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 연구 중이긴 하나, 태도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뭐 학습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습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일단 구별하기 쉽지 않고 어떤 건 학습이 되고 어떤 건 학습이 되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학습이 되는 태도를 찾은 거죠. 뭐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라,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라, 합법과 작문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자,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간섭을 이해하고 건전한 합법과 작문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니자.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이제 뭐 학습이 가능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학습이 불가능한 태도도 있다는 거죠. 작문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생리학적인 공포가 있다, 그런 건 그런 거는 이제 사실 교육으로, 학습으로 변화시키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국어에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역에서 할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므로
태도는 이제 뭐 학습 가능한 뭐 그런 것들을 몇 개 지정해 놨는데, 사실 태도 부분은 논란이 많습니다. 뭐 태도란 게 뭐 합법의 태도 따로 있고 장문의 태도 따로 있고 뭐 독서의 태도 따로 있느냐,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것을 논란이 있고, 어떤 특정 시기의 교육 과정에서는 태도 부분이 없어진 것도 있고, 없어진 뭐 그런 교육과정도 있는데, 그러나 정의적 영역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태도 부분은 계속 남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가 계속되다 보면 이 태도에 대한 어떤 교사학습 방법 같은 것도 충분히 개발되지 않을까. 또한 뭐 어떤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또는 작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태도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연구가 되겠죠. 자, 어쨌든 교육과정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체계를 간단히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각각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취 기준은 이제 교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자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왜 가장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성취 기준의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과서의 학습 목표가,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작문 교과서 다 버리셨겠지만 혹시 뭐 작문 교과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 교육과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성취 기준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교과서의 학습 목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작문의 원리와 실제 첫 번 보면 12 화작 3-1 아까 봤던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이 하나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단원이 되는 겁니다. 작게는 소단원, 크게는 대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만드는 힘든 게 이 하나의 문장 가지고 하나의 단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교육과정은 일종의 지침이죠, 지침. 예. 이렇게 하라는 거지. 예. 근데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죠. 교과서는. 왜? 안 하면 탈락하니까. 교과서가 탈락하면 교과서 만들 때 썼던 그 많은 돈을 개별 출판사에서 다 이제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 잡히면 안 되잖아요. 꼬투리 잡히면 안 되잖아. 저기 교과서를 만들고 나면 이제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에서 통과를 하려면 이 교육 과정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를 판단합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괜히 자기 나름의 작문 교육관을 해당 사기업에서 모험심 있게 드러냈다가 이거 교육과정하고 좀 안 맞는데요 하고 해서 심의에 떨어져 버리면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겠죠. 몇 억씩 듭니다. 몇 억은 몇 억 더 들 거예요 아마. 저도 뭐 교과서 만드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많이 봤기 때문에 꽤 큰 돈이 들죠. 그래서 사실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이 지금 현재 검인정 교과서 체계에서는 거의 뭐 문장에 털씨 몇 개 빼고는 그대로 교과서의 학습 목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를 보기 가장 좋긴 한데, 교과서는 또 너무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라는 것은 교사가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그걸 다 살피기에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심도 있게 시험 준비를 하려면 다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각각 교육과정 자체에서 좀 교육과정 자체를 보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뭐 교과서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뭐 교재 연구 같은 과목에서 또 담당을 하게 되니까, 또 아마 제가 알기로 교직 이수를 하려면 이 교재 연구 뭐 지도법 같은 그런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목들을 또 거의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 수업을 교양 삼아 듣는 수업 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교육과정을 성취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쓰기 성취 기준 내용 체계부터 시작해서 선택 과목 내용 체계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몇 개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교육과정 성취 기준 보겠습니다. 9학년 국어 03-1. 9은 이제 중학교를 의미하는 거고 03은 이제 01은 합법, 02는 독서, 03은 작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01은 이제 첫 번째 작문의 첫 번째 성취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개념은 이제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뭐냐. 일단 문제 해결 과정은 글을 쓰는 동안 부딪히는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 지향적인 사고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쓰기 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생성하지 못한다던가 하는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서 글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뭐 앞서 그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 그리고 머리 바깥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글의 어떤 주제, 그리고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그것에 맞게 써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의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참고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독자를 고려할 때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난다. 예를 들어서 독자가 좀 어린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무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좀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유의어 사전 등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고요. 물론 그 인지적 문제를 그 바깥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이제 기초적인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은 보통 이제 쓰기 과정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쓰기 과정이라는 것이 계획하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내용 생성하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뭐 표현하기, 고쳐 쓰기 또는 뭐 그것을 다 통제하는 조정하기 단계 등으로 과정을 나눌 수 있는데, 계획하기에서는 이제 주제, 목적, 독자, 필자, 계획하기에서는 필자라고 했지만 교육 과정에서는 매체도 포함되어 있죠. 매체. 그러니까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글을 쓸 것인가. 보통 쓰기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종이 위에다가 뭐 글을 쓰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또는 요새는 이제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쓰면 아무래도 종이에서 쓰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좀 더 수월한 조직이 가능하죠. 종이에 쓴다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개요가 잘 짜진 상태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컴퓨터로 쓰게 된다면 개요를 좀 느슨하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뭐 글의 내용을 왔다 갔다 옮기는 것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하기 단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여튼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각 과정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하기에서는 이제 목적, 글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지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글을 쓰든 간에 이 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일단
좀 크게 볼 때는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지 설득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뭐 정서를 표현하려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건지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뭐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또는 뭐 설득을 하기 위한 글이다라고 할 때도 어떤 논리적으로 주장을 펴나가는 어떤 그런 비평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가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지만이 어떤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단계에서 쓰잘데기 없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중요하겠죠. 주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만들 수도 있겠으나 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주제를 생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를 먼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나서 글을 써야지만이 글의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게 되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 조직하기 단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글을 쓸 때 주제를 가을이라고 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가을에서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뭐 가을의 정서라고 할 수 있고 그 정서를 또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가을에 우리에게 주는 뭐 쓸쓸한 정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뭐 내용을 생성할 때나 조직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도 중요하죠. 독자가 물론 화법의 어떤 청자와는 다르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청자는 비교적 분명한데 독자는 약간 베일에 쌓여 있죠. 그러나 글을 쓸 때 분명히 내가 어떤 독자를 예상하고 글을 쓴다라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상적으로 어떤 독자를 예상하고 글을 쓴다는 것이 분명해져야지만이 그 예상 독자의 여러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예상 독자의 여러 요소들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뭐 독자의 나이, 성별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또한 뭐 독자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예상 독자가 주제에 대해서 관련성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인지 또는 뭐 지적으로 좀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독자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제대로 분석해야지만이 올바른 방향의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필자 분석은 이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죠.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지식이나 쓰기 동기 등을 분석할 것이고 맥락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적 맥락이죠. 상황적 맥락. 글쓰기의 어떤 환경적 요소 그런 것을 고려해야지만이 또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글을 써야 될 시간이 뭐 시간적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글을 다 써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 뭐 방대한 자료를 찾아서 글을 쓸 수는 없죠. 근데 뭐 좀 여유 있게 글 쓰는 시간이 흔히 말하는 마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방대한 자료를 찾아서 또 심도 있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환경적 맥락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잘 분석이 되어야지만이 목적, 주제, 독자, 필자, 맥락 등이 잘 분석되어야지만이 글을 쓸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 생성하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열거하기, 이야기 나누기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뭐 다발짓기, 생성하는 아이디어를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 것이고 생각금을 만들기, 마인드맵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개요 작성 등을 할 수 있고요. 생각금을 만들기나 다발짓기는 뭐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는 이제 말로 쓰기, 빨리 쓰기 또는 뭐 의미지도 그리기, 시각적으로 좀 연결되게 하는 거죠. 이게 조직하기 단계하고도 관련이 있으나 좀 조직하기와 표현하기의 중간쯤 되는 그런 내용이며 고쳐쓰기는 이제 훑어읽기, 돌려읽기, 비평, 집단, 운영하기 등이 있고요. 또 조정하기 단계에서는 뭐 자기평가, 자기질문,
자기 교수 등의 전략을 사용해서 쓰기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런 각각의 단계들에 맞는 어떤 전략들을 사용해야 되고, 물론 여기 있는 전략이 다가 아니고 또 아까 봤던 것처럼 문제 해결 과정 안에서 특정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히 사전 찾고 배경지식 활용하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 해결 과정이며, 그 중에서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 생성이 잘 안 된다, 내용 조직이 잘 안 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전략, 즉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유목적적인 어떤 그러한 인지적 활동 전략이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은 이제 중학교 제일 처음 성취 기준인데, 물론 교과서 편제가 이것을 제일 먼저 할 수도 있고 좀 뒤에 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고 보자면 결국 쓰기에서 중학생들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이제 쓰기라는 것이 문제 해결 과정이다. 단순히 이전에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쓰기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에서는 쓰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당연히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인지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것도 그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제일 처음에 박아둠으로써 쓰기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의 이동이 아니다, 즉 쓰기의 인지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은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대한 것이죠.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대상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즉 대상과 설명 방법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각 그 설명 방법을 잘 인지하고 그에 맞게 글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취 기준은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뭡니까? 아까 봤듯이 기능과 실제와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기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능적 지식, 즉 대상의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실제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기능과 지식을 설명하는 그런 성취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대상의 특성은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학생 정도의 학생이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지만 보통은 이제 어떤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거라면 이제 서사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하나의 대상을 세밀하게 설명하려면 묘사 같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한 지역을 설명하다면 공간의 이동, 공간적인 어떤 그 순서대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이제 한 대상을 좀 세분화시키려면 대상을 좀 일정한 기준에 나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분류의 방식을 쓸 수 있고, 또 하나의 대상을 뭐 또 분석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 설명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대학생쯤 되면 다 아는 거일 수도 있겠으나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 나온 게 정의죠. 정의는 이제
대상 또는 사물의 범위를 규정 짓거나 사물의 본질을 진술하는 것, 대상의 속성을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되죠. 그래서 보통 첫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설명을 하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에 대해 설명한다. 그럼 귀뚜라미란 무슨 과 무슨 목 무슨 종의 동물 곤충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라고 얘기해줘. 일종의 조작적 정의죠.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이제 밑에 어떤 실제 그 대상의 본질을 통틀어서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뭡니까 어떤 앞으로 그 뒤에 서술할 내용에 맞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예시를 보시면 어떤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 사실 뭐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가장 상대를 이해시키기도 편하며 사용하기도 편한 그런 설명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 보시면 뭐 낭송하는 시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 대조인데요. 둘 이상의 사물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교 대조는 사실 뭐 세트 메뉴죠. 이걸 나누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를 하려면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대조를 하려면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비교라고 볼 수 있고 차이점을 좀 중심으로 서술해 나간다면 대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을 사실 명확하게 구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 좀 멍청하다가 좀 그렇고 좀 국어 교사들이 이 비교하고 대조를 나눠가지고 이건 비교고 이건 대조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옳지 않은 방식이죠.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글 자체가 어떤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공통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게 좀 명확하다면 이게 비교에 가깝다 대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보통 둘 이상을 비교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반드시 둘 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기 이 예를 보시면 뭐 김수영과 오기원을 비교 대조하고 있죠. 공통점을 쓰기도 하면서 또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시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 주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조가 좀 더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묘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로 그린 그림에 가깝다. 그래서 대상의 형태, 색채, 감촉, 향기, 소리 등을 언어로 그림을 그리듯이 써내려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림에 가까우며 특징은 구체성과 감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그게 뭐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촉각적이든 그 감각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게 묘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시각적인 부분을 잘 묘사를 하게 되죠. 예, 귀뚜라미 얘가 나와 있죠.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 위에 포개져 거의 몸 전체를 뒤덮고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귀뚜라미를 보지 않았으나 귀뚜라지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시각적으로 상상해낼 수 있게 그려낸 것이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구분이라 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분류라고 하는데 이 역시 뭐 꼭 굳이 날 필요는 없죠. 분류는 그냥 이제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카테고리화. 여러 무질서한 대상들이 있다. 뭐 장미, 국화, 노루, 오줌, 수국 등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꽃으로 나눈다 하는 것이 분류고 꽃을 뭐 장미, 국화, 노루, 오줌, 수국으로 나눈다는 것이 분류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분류라는 것은 특정 기준을 따라가지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개, 말, 닭, 소, 돼지, 사자, 호랑이, 토끼 등이 있다. 그래서 기준을
나눠야죠. 예를 들어서 뭐 가축이다, 가축이 아니다, 또는 초식이다, 육식이다, 또는 뭐 식용이다, 식용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해서 그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에 기준에 따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분류고요. 구분도 마찬가지죠. 꽃이 있다면 꽃을 어떻게 특정 기준으로 다 나누는 것이죠. 꽃은 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를 수정하는 풍매화와 뭐 곤충에 의해서 꽃가루를 수분하는 충매화로 나눌 수 있다. 풍충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개별적인 대상을 묶어서 카테고리화 시키는 것이 분류고, 어떤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커다란 개념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것을 이제 구분이라고 한다 하는데, 뭐 둘의 차이를 특별히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은 이제 분류하고는 다르죠. 하나의 관념이나 대상을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죠. 그러니까 꽃을 구분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종류별로, 기준을 정해서 종류별로 나누는 거라면, 꽃을 분석한다면 뭐 꽃잎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꽃가루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컴퓨터는 이제 본체와 주변장치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본체는 중앙처리장치와 기억장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처리장치는 두뇌에 해당되며 연상과 제어를 담당하며, 본체에는 또 기억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구성 요소를 이제 컴퓨터란 구성 요소를 세분화해서 나눈 거죠. 예. 그러니까 분류는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구성 요소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하위 개념들을 카테고리화 시키는 것이 분류 또는 구분이며,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요소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 유추가 있는데요. 유추는 이제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두 사물 간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모르고 있는 사실을 추리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동산학교 여성이다, 동산 여고 학생이다, 키가 크다, 예쁘다, 그는 박씨였다. 또 다른 여학생을 물었더니 동산 여고 학생이고 키도 크고 예쁘다, 그는 박씨일 것이다. 근데 사실 박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유추는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한 추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추리가 아니다라기보다는 어떤 기납적인 추리이기 때문에, 그 기납법은 최소한 사례들을 많이 모으는 데 비해서 유추는 사례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두 대상 간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을 경우, 다른 대상 한 대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도 두 대상에 같은 점이 많기 때문에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다.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인데,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중국도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리를 하는 것이 유추죠. 그렇게 유추는 이제 좀 문학적인 방식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문학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 공통점이 충분히 많지 않을 경우, 또는 이 보기의 예처럼 동산여고 학생이고 키가 크고 예쁘다고 해서 박씨가 될 수는 없잖아. 박씨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박씨일 리는 없잖아요. 즉 박씨라는 것과 동산여고 키가 크고 예쁘다는 그 내용, 그 전제가 박씨라는 결론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충분히 해야 되죠. 그래야지 올바른 유추가 되죠. 이 보기의 예는 동신여고 키가 크다 예쁘다와 박씨라는 점 간의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중국과 미국 그랬을 때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다는 것은 강대국이 된 것과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연관성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실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결론 사이에 좀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지만이
이 유추가 좀 더 합리적이고 정당한 설명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사죠. 서사는 이제 사건의 전개나 사물의 변화,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전개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를 할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걸 다 하는 거는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취 기준,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쓴다. 이거는 이제 보고서죠, 보고서. 아무래도 보고서라는 것이 이렇게 교육 과정에 좀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쓰기라는 과목이 가지는 즉 국어라 좀 더 넓게 보자면 국어라는 과목이 가지는 특성, 즉 도구 교과적 특성. 국어라는 과목이 사실 국어라는 과목을 자체 지식도 필요하지만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데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이 도구 교과적 특징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데 국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교과를 못할 수 있으나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다른 교과를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물론 뭐 좀 잘할 수는 있지만 아주 특출나게 잘할 수는 없어요.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교과도 특출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 국어가 가지는 도구 교과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성취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찰, 조사, 실험 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습니까? 뭐 이게 뭐 사회학적인 것 또는 자연과학적인 것 모두 다 관련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의 절차 그리고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써야 되니까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는 것은 보고서죠. 보고문. 그러니까 3-3 세 번째 성취 기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고문 쓰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5페이지 보시면 핵심 개념도 제가 보고문 쓰기라고 했죠. 자, 그럼 보고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취 기준이 왜 세 번째에 나왔느냐. 국어가 가지는 도구 교과적 성격을 표상하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보고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고문이란 뭐냐? 대상에 대한 조사, 연구, 실험 등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목적은 이게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죠. 결과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보고문의 의의는 뭐냐, 즉 학습 장문의 의의가 뭐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문, 보고문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장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즉 그래서 장문 학습에서 이 보고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 사고의 과정이 외적으로 드러나야지 학습이 되죠. 학습이라는 것은 사고의 과정, 머릿속에 있으면 사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죠. 쉽게 말해서 최소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외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장문은 이 외적 발현의 주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용 교과 학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글쓰기를 실제적 맥락에서 글을 쓰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 맥락, 즉 장문이라는 것이 너무 뜬구름 잡는, 즉 이제 어떤 삶과 유리된 그런 어떤 장문이 많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학습 장문으로서 일종의 이제 실제적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실제적 맥락에서 장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즉 장문의 범교과적 성격을 보여준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범교과 장문에서 의의가 되는 거죠. 그 범교과 장문에서 의의라는 것은 다른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다. 그럼 과학에서는 이 보고서가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 장문과 통합되어서 지식을 더욱 정교하고
있게 심도 있게 심화되기란 말 이상하네요. 심도 있게 이해하고 기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사회든 과학이든 다른 과목에서 많이 활용하는 뭐 조사, 관찰, 실험 그런 다른 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즉 국어과의 또는 작문의 도구 교과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러한 글쓰기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쓸 때 고려해야 될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객관성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죠. 이 재작년 인고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보고서에서 뭐 대충 아니면 조금 뭐 어느 정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 구체적인 숫자, 특히 과학이라면 더더욱 그래야겠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야죠. 인구가 조금 늘었다. 그러면 안 되죠. 인구가 몇 명 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각적 자료를 사용해서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도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항목화된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항목, 즉 일종의 서식이 있는 거죠. 서식이 뭐 연구 목적,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지역 뭐 이런 서론에 해당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여기는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났다 라는 식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보고문의 서식인데, 서식이 뭐 다 똑같지는 않으나 지금 제가 이 프린트에 썼던 목적, 연구자, 기간, 지역 등 또는 연구 방법, 결과, 결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즉 이게 보고문은 중요한 것이, 보고서는 중요한 것이 과정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실험 과정, 즉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험했고 또 실험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다,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라는 것은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이 보고서라는 것은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유형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절차는 뭐 사실 뭐 비슷비슷하죠. 계획을 수립하고요. 다만 이제 보고서다 보니까 조사, 관찰, 실험할 보고서의 목적과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탐구할 시간, 방법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수립했으면 실제로 관찰, 조사, 실험을 해야겠죠. 계획에 따라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또는 관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고요. 당연히 절차와 결과가, 즉 과정과 결과가 잘 드러나야 되며, 이제 뭐 고쳐 쓰기를 할 때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보고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없는지 또는 정확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는지 유의하고, 또 쓰기 윤리, 그래서 뭐 왜곡, 과장 그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핵심 개념은 이제 타당성인데, 타당성이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제대로 설득력을 가지게 하려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 과정이니까 신뢰성, 공정성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타당한 근거, 즉 타당성에 맞는 내용을 쓰라고 하는 건데, 사실 타당한 근거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다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당성만을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근거도 어찌 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타당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글이 되게 낯설어 보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다 살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세 개 다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글을 쓰든 글을 읽든 말을 하든 듣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은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뢰성은 뭐냐? 신뢰성 먼저 보자면
이 정보나 자료가 믿음직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가 일단 잘 드러나 있는지, 출처가 제대로 안 드러나면 신뢰성이 없겠죠. 두 번째,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이란 인물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과학적인 사실을 주장하는데 뭐 인문학자의 말을 갖고 온다든지, 반대로 인문학적인 사실을 사회학적인 사실을 주장하는데 갑자기 뭐 과학자들의 주장을 끌고 온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죠.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들의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근거로 하는 것은 신뢰성이 어긋난 것이고, 또는 뭐 출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뭐 출처다, 신문이다, 어디 뭐 기사라고는 10개밖에 없고 기자도 2명밖에 없는 그런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 역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출처가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유지되려면 정보가 잘 드러나야, 출처가 잘 드러나야 되며, 또 출처가 드러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믿을 만한가,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그 정보의 내용과 그 출처가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에 또 왜곡이 없는 건지, 왜곡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즉 정보에 왜곡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똑바로 옮기라는 얘기죠. 바꿔서 옮기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뭐 기레기 막 하는 어떤 그 기자 집단에 대한 그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그 비하가 많이 생기는 것도 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뭐 이것들이 굉장히 기자들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죠. 물론 뭐 타당성, 공정성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생각해보면 이제 언론도 일종의 권력인데, 이제 언론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참 우습죠. 어찌 보면 뭐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이 누가 솔직히 뭐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가기관들은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받았느냐? 어쨌든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근데 사실 언론은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런데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그 상업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고, 상업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죠. 뭐 광고 같은 것 때문에 상업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당한 그 부여한 정당성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제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언론을 굉장히 믿었던 게 많지만,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차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론에 대한 어떤 믿음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언론이 말하면 어이구 그게 맞는 말인가 보다 하지만, 지금 이제 교차 조사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우리 국어 교육에서 비판적 읽기,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사를 그대로 그대로 기사를 저하진 않는다. 신뢰하지 않죠. 예전에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외신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구글에서 번역하기 누르면 아주 퀄리티 높게 번역되진 않지만 어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외국 기사들을 교묘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사들을 약간 왜곡시킨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도 그 코로나 사태 때 사실 뭐 이번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뭐 마스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들은 뭐 국가의 물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서술이 많았는데, 이제 외국 언론들이 그 비교적 이제 외국이야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어떤 그게 없으니까 정부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죠.
근데 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져서 또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즉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주장을 하려면 이 신문 기사라는 것이 또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떤 근거 자체가 타당할 필요가 있다. 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당성은 이제 신뢰성 다음에 타당성은 주장이나 의견과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첫 번째 주장과 근거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지 봐야 된다. 주장이 A고 근거가 B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뭐 저도 가끔 그러지만 말을 하다 보면 A를 주장해야 되는데 갑자기 B의 내용으로 넘어가.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을 막아야 된다. 여기 하다가 갑자기 뭐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뭐 상시 운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장하고 싶은 건 학교 폭력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상담실 운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장은 학교 폭력을 막아야 된다. 근거로서는 뭐 상담실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거죠. 적게 말해서 논점을 일탈하는 거죠. 논점 일탈의 오류.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나 근거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논리 있잖아요. 논리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뭐 귀납법이든 연약법이든 또는 뭐 그런 어떤 형식 논리가 있고 또 비형식적인 또 오류가 있죠. 뭐 아까 말했던 논점 일탈이라든지 흑백 논리의 오류라든지 뭐 그런 어떤 여러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것이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면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 세 번째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보편적으로 타당한지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통념상 말이 안 된다면 그것 역시 타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음주운전은 살인으로 취급해야 된다. 어찌 보면 뭐 음주운전이 살인과 비슷한 어떤 살인과 비슷한 어떤 그 해악 행위임은 분명하나 같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주장한다면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공정성은 이제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거죠. 인종, 성별, 계급 등에서 편파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특정한 이익단체의 편을 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의 이제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타당성에서 주장과 근거와 관련이 없는 예를 보자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치료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자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과 심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관련이 없잖아요. 심리치료사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없는 예며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인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죠. 아르헨티나는 소매치기가 많다. 스페인도 많다. 포르투갈도 그렇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관광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소매치기가 많다는 것과 관광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 그 관련 논리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기납적 오류죠. 기납적 오류. 예. 그리고 네 번째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보편성으로 타당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운전. 예.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예. 이게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다섯 번째 성취 기준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고등학교 국어 3-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즉 둘 다 이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거죠. 정서를 표현하는 글.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 이거 뭐 수필이죠. 솔직히 수필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성취 기준은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라고 했으니까 뭐 수필에 가까울 것이고
고등학교 거는 이제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뭐 수필뿐만 아니라 뭐 자서전이라든지 뭐 일기라든지 등등의 좀 더 그 글의 유형의 범위를 넓혔다라고 볼 수 있으나 둘 다 이제 정서 표현의 글을 쓴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이제 뭐 기행문, 수기, 자서전, 수필, 일기를 포함한 정서 표현의 글쓰기죠. 그래서 정서 표현의 글의 특성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성찰까지는 아니고 성찰을 하는 것, 즉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중학생들한테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경험을 쓰는 게 중심이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성찰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험만 가지고는 글을 쓰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필을 볼 때, 그 문학적인 수필을 볼 때 감동적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나와 있던가, 나와 있어야,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교훈을 줘야겠죠. 교훈이라는 것은 삶의 성찰에서 나와야지 그 교훈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갑자기 생뚱맞게 교훈을 얘기하면 그냥 꼰대들의 헛소리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경험을 잘 드러내고 그 삶을 성찰해야지만이 좋은 수필이 될 수 있죠. 수필이 북가는 대로 쓰는 글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이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수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따가 또 하겠지만 경험이 드러나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교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서 표현 글의 특성을 보시면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진실하고 솔직한 언어로 표현한다. 이 진실성, 솔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그 쇼플레에 나와서 뭐 요새 뭐 유행하는지 모르겠으나 뭐 MSG 약간 이제 좀 진실에다가 허구를 섞어가지고 좀 재밌게 하는 뭐 그런 수필이 있긴 한데, 그런 방송들이 많은데, 그래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정서 표현의 그런 여러 유형이 있으나 보통 나오는 것이 기행문, 이제 여행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현재적 문장을 사용해서 쓴 글이며, 글쓴이의 관찰력이나 감상, 통찰력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기행문도 역시 여행 경험이 핵심이 되죠. 그 경험에서 보고, 들은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쓰기 때문에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수기는 이제 어려움을 이겨낸 자신의 글로 이제 체험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수기는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움을 이겨낸 어떤 그 자신의 경험을 글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 글쓴이의 의지, 노력, 그런 것들이 감동 또는 깨달음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만 수기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중고등 학생들한테 수기를 쓰라 그러면 뭐 수기를 쓸 만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이란 것을 너무 뭐 인생의 어떤 그 굴곡 정도로 너무 이제 거창하게 잡지 말고 뭐 사소한 거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사실 또 사소한 것은 수기가 아니기도 한데 어떤 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서전, 인물의 업적이나 상품 등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게 되죠. 자서전은 당연히 자기가 쓰는 거죠. 예. 물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서전을 대신 써주시는 분들이 있죠. 보통 자서전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뭐 거의 기준이 돈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서전을 쓰시면 본인이 직접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대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소설가,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좀 이제 소설가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는 되는데 뭐 문예지에 등단을 했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설가들은 사실 이제 자서전을 써서 또 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필이 있고요. 수필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서 표현의 글이죠. 그러니까 뭐 수필은 뭐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하지 마시고 그냥 문학적인 수필, 가시의 개성을 잘 드러내는, 그래서 일상적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을 담은 글이죠. 뭐 일기는 뭐 초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고. 자, 쓰기 과정을 보시면 이제 예상 독자가 있는데 예상 독자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즉 이제 체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상 독자와 나의 체험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생이고 예상 독자도 중학생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슷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체험을 좀 솔직하게 부가 설명 없이 써도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박사 과정이 중학생들에게 중학생을 예상 독자로 해서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과정 안에서 여러 것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좀 잘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독자와 예상 독자와 필자와의 체험 차이가 고려되어서 그 체험 차이에 의한 어떤 성차이 다르기 때문에 수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 예상 독자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알만한 것과 모를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모를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좀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용 선정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생활 체험에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선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활 체험 중에서 뭐 오늘 밥 먹었다 잤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독자에게 뭐 교훈이든 감동이든 즐거움이든 뭐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수필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전부 어떤 글의 소재가 자기 머릿속에 자신의 경험 속에서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생성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또 외부에서 내용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배경 지식에서 경험 배경 지식에서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선정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선정을 어쨌든 했으면 그 생활 체험과 그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게 표현을 하고요. 반드시 성찰과 깨달음을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그때 예전에 이제 뭐 특별 활동 비슷하게 지도했을 때 스피를 쓰라 그러면 자기 경험만 줄창 써요. 경험만. 스피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험도 써야 되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을 반드시 필요해야 한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잘 쓰게 하라. 그것만 그 두 가지만, 경험을 상세하게 쓰고, 그러니까 상세하다는 것은 뭐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지만 좀 그래도 좀 그 경험 자체가 상상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떤 경험인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또는 나 자신을 어떻게 성찰했는지만 잘 써주면, 물론 성찰의 내용, 깨달음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뭐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성찰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감동을, 즐거움을 줄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글을 쓸 때 중요한 중점이 뭐가 있느냐, 글쓰기가 이제 체험을 성찰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라. 즉 글쓰기가 단순히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체험을 성찰하는 좀 인간적인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스필 등의 정서 표현의 글쓰기의 또 하나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멋지게 글 쓰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가도록 하고요. 파일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또 6번째 성취 기준은 다음 자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